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신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마지막 대미는 아무래도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은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고요. 이런 책이 6권이 있습니다. 6권을 다 읽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참 흥미가 있을 텐데 너무나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저희가 대학원 과정에서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 한국말도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책 전집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권짜리인데요. 사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쉽게 에드워드 기번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기번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로마 연구에 있어서 에드워드 기번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6권짜리를 사셔서 이렇게 휴가 때나 이럴 때 한번 독파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는가? 그 위대했던 제국은 왜 쇠퇴했는가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특히 경영자이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제국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가 쇠퇴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 책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위대했던 성공의 시대와 실패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게 천년의 역사 동안 이어진 753년부터 400년대까지 이어졌는 그 천년 아닙니까? 그죠? 그 천년의 역사를 어떤 패턴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작업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다이제스트하기 쉽게 도대체 로마 제국은 왜 위대했고 왜 로마 제국은 쇠퇴로 갔는가에 대해서 그 흥망에 어떤 유비적 이해가 있지 않느냐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번 공부할 주제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아까 우리 김일전 그 수석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르네상스 강의를 할 텐데 이 르네상스라는 개념도 사실은 로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거죠. 뭐가 부활했다는 걸까요?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실 그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뭐가 재발견됐다는 것이냐? 세계와 인간이 발견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르네상스의 핵심은 세계와 인간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와 로마를 공부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취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에서는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세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가면서 그 방랑의 시기에 느꼈던 그 각오와 생각들이 이제 이 책에 반영되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호메로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서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그다음에 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플라토코스까지 쭉 연결이 되었죠. 그죠? 그렇다면 로마는 무엇이 발견됐느냐? 세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요, 이룩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도로를 닦은 것입니다. 무려 3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따라갔습니다. 굉장한 거리죠.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로마 가둔데, 아피아 가둔데요.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나가는 길도 되지만 적들이 들어오는 길도 된다는 거죠. 자, 적들이 들어오는 길을 닦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와 소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아주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도인데요. 로마의
비아 사크라, 이른바 성스러운 길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모습이 지어져 있었을 거고 옆에 콜로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상상도인데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행진해 와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 아에테르나, 바로 이 신전이 로마 아에테르나 신전입니다. 영원한 로마라는 거죠. 로마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였던 요게 지금 다 허물어지고요. 요거만 남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만 남아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요게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그 로마 아에테르나 신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민족이었는지, 나라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 아이네이스와 더불어 시작됐던 로마는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여기 보이는 요 지역에, 티베레 강유역에서 이제 발흥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공화정이 끝날 무렵쯤 됐을 때, 여기 스페인과 그리스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죠.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그리파 신전을 보셨죠. 아그리파 기념탑. 그게 바로 로마 제공화정의 말기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던 로마가 저 카이사르 시대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갈리아 지방, 아프리카 북단까지 다 차지했죠. 그러다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여기 있는 이 영국의 에딘버러 쪽이죠. 에딘버러에 있는 이 북쪽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아프리카 북단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로 시작했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어요. 제가 놀랬던 것은요. 아까 여기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제가 갔던 튀니지아입니다. 이 튀니지아를 갔는데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쪽이죠. 갔더니요. 놀랍게도 엘젬이라는 곳에 로마 유적지가 있는데 콜로세움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튀니지아가. 그래서 제가 야 여기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차를 몰고 쭉 4시간 동안 갔는데 그 4시간 동안 가는 길에 로마 수로가 닦여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았는데요. 그게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수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엘젬입니다. 엘젬. 여러분 혹시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촬영한 곳입니다. 여기서 러셀 크로우가 여기 보이는 여기는 이제 가짜 그 그래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가 엘젬에서 우연히 한 저택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누굴까요? 여기 아테나죠, 그죠? 아테나. 요게 전쟁의 신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그러니까 여기 중심으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머리에 뿔이 3개 있죠. 여기는 어딜까요? 시칠리아를 말합니다. 시칠리아가 삼각형으로 된 게 있죠. 트리아키아라고 그러죠. 자, 요거를 보십시오. 이게 어딜까요? 이 코끼리와 상아가 있죠. 아프리카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여성들이 이 목에다 대고 있었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이디오피아 쪽. 여기는 아마 갈리아일 거예요. 야만족들이.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페르시아, 그다음에 갈리아, 프랑스죠 지금의. 그러니까 그 전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가 그만큼 강대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틸리우스라는 사람이 417년에 로마 제국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요. 이제 공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성의 삶을 로마의 성두리째 바쳐도 건태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건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가 저 먼 곳에 문명을 전해줬다 이런 거죠. 위대한 제국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로마인같이 행동하고 로마인이 지녔던 것 같은 똑같은 실력을 갖춘 군주였다면 누구나 로마인이 가졌던 행운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했다는 것이죠. 정말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쇠락한 건물로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왜 로마 제국의 쇠퇴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왜 로마 제국이 쇠퇴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흥황했는가를 안 보고 쇠퇴했는가를 보느냐를 보는 그 우리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속성의 어떤 쇠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한창 인기를 끌던 책이 이 책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 읽는 책이었습니다. 사회과학, 정치 사회과학 쪽으로 읽는 책이었는데 박사과정 때.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이 책을 읽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책이었습니까?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고 공산주의는 사라졌고 소련도 붕괴되고 이제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인류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시대였습니다. 프란시스 포카야는 3대 미국 일본계죠. 그런데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볼 때 그 자본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프레드맥이라든지 리마든지 AI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야, 과연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방인데요. 보더스, 바운스 앤 노블과 함께 아주 미국에서 따뜻한 커피로 유명했던 이 보더스 망했죠. 그죠? 리만 브라더스 망한 건 다 아시고 서큐시리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가전제품 파는 아주 대표적인 소매 디테일 회사였는데 모두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 망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야,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냐? 그렇다면 그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찰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쇠망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로마는 위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로마는 그 위대했던 로마가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쇠퇴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왜 쇠퇴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에드워드 기번. 물론 편집된 책이고 원래 오리지널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아주 큰 책으로 나왔죠. 그죠? 이 책이 로마 제국 쇠망사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 바로 대영 제국이 태동할 때였습니다. 1776년. 그러니까 19세기 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때 이 영국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팽창하던 시기였죠. 그때 이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팽창의 기운이 끝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결국 쇠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기번이 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번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자기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소피아 론에 나오는 영화인데요. The Fall of Roman Empire입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 쇠망인데요. 이게 언제 썼냐? 1964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964년도면은 미국이 이제 전후에 크게 번성할 때죠. 그때 차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타고 다니던 그 차들, 길쭉한 차들요. 그때가 미국의 최전성기였죠. 그런데 그 최전성기에 로마 제국의 쇠망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EU가 지금 한 번의 위기를 거쳤습니다만은 EU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 EU 태동 후에 시작된 로마사 연구가 바로 그 로만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더 로만 월드라는 거죠. EU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생성되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성장하려면은 결국 어떻게 쇠망해 갔는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로마를 주목해야 되느냐? 어떤 조직이 태동했다가 전성기에 간 다음에 쇠퇴하는 국민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조짐을 언제 보아야 되느냐? 최전성기 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 될 때 쇠퇴를 염려하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천년의 역사를 제가 1시간 만에 정리하는 불가능하겠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를 3개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로마 제국은 왜 강대한 국가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강대했던 로마가 왜 쇠퇴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공부에 복습도 될 겸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복습도 하고 또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위대한 제국의 형성기 때,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에 3명의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3명을 한번 차례대로 공부를 해보죠. 자, 우리가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죠? 아이네이스입니다. 아이네이스인데요. 이 아이네이드라는 책이 로마 건국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패러디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머의 두 책을 보고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이네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마의 건국신화입니다. 물론 이게 실존했던 인물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로마인들이 바라보았던 어떤 리더십의 모델이었고 어떤 비슷한 실존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위대한 제국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뮤즈가 2명이 이분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것도 제가 튀니지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튀니지아 박물관에서 이 베르길리우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을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쭉 돌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외눈박이 괴물 키클로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야기를 들었죠. 또 괴물, 머리가 6개 달린 괴물과 그 다음에 이 카리피스가 소용돌이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저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 이야기를 쓰면 이건 그리스의 이야기죠. 트로이를 탈출했던 이 트로이의 장군이었던 아이네아스가요 탈출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카르타고에 갑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튀니지아입니다. 튀니지아에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냥 떠나게 되죠. 그래서 신라를 지나서 로마로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무기와 한 전사를 노래하노라.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 해변에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 해안에 닿았으나 그는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숱한 시련을 당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호메로스가 이야기했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한 문장에 요약한 거죠. 무기들은 뭡니까?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이야기하죠. 전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디세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르길리우스는 한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의 역사를 통일하고 새로운 로마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베레 강을 지나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로마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장면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아이네스가 처음에 싸울 때 얼마나 치열하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네아스는 피를 흘리며 2걸음에 한 번 꼴로 긴 창의 몸을 기댔다 그러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싸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헤어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라 라고 하면서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인용하는데 그 문장이 바로 호메로스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우들이여 그대들도 이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그대들도 스킬러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며 키클롭스의 동굴에서의 시련도 견뎌내지 않았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메로스의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나가면서 자신의 로마의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이 고생들도 그대들에게 언젠가는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하들이 잠들어 있을 때 용감하게 일어나서 혼자서 일어나서 잠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부하들로 하여금 내가 길을 잃어서 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아이네스가 위대했느냐? 아니 그 로마의 정신이 왜 위대했느냐 하면요. 정확한 목표 설정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경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위대해지냐면 정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지셔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선에 대한 설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쇠락과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로마가 처음에 정말 터전을 잘 잡았느냐? 이 아이네아스가 정확한 경계 설정을 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내가 정착하기를 원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의 터전이 닦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왜 로마가 위대했느냐? 획일성을 타파했다는 겁니다. 획일성을 타파. 토탈리티를 브레이크했다는 거죠. 로물루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물루스 이야기를 아시죠? 이 아이네아스의 저 후손이었죠.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가 피치 못해서 아기들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티베레 강에 떠내려갑니다. 그때 누가 발견하게 되죠? 늑대가 발견해가지고 이 티베레 강의 신이 보호해주고요. 늑대가 그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발견해가지고 농부가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이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형제예요. 그죠? 이 로물루스가 참 위대합니다. 왜? 레물루스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이에 문제에 있어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로물루스가 여기 있어요. 레무스와 협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싸우는데 자기 목동들이 서로 싸웠어요. 자기 부하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로물루스는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팔라티노 언덕을. 레물루스는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이 지역에서 로물루스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로물루스의 흑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이건 모형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팔라티노 가시면 로마에 가시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로마의 지형도입니다. 전체 지형도입니다. 카피톨린의 언덕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죠. 신전이 있던 곳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덕 여기입니다. 여기가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여기가 팔라티노 언덕인데 이 팔라티노 언덕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로물루스의 그 흑간 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 그런데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남초 사회였죠.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퀴리날리에 있는 사비네족들과의 융합을 시도하죠. 그래서 물론 약간의 폭력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요. 취하게 한 다음에 여성들을 들쳐업고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강력한 혼혈 정책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 로물루스가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피를 뒤섞으면서 사비네족과의 혼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로마 왕정을 보면요. 계속해서 누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사비네족과의 교통이 계속 시작됩니다. 사비네족과 그다음에 라틴계의 융합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와 사비네족 간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말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비네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이 다시 화해를 주장하면서 이 시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정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서 이것을 호소를 하면서 융합되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됩니다. 자,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사를 보면요. 로물루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물루스의 정복적 정책은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로물루스가 왜 위대했느냐? 전쟁에서 정복한 국가에서 적국의 주민들을 몰살하지 않았고 노예로 만들지 않았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았고 오히려 땅을 배분해주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극히 개방적이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왜 위대했느냐? 시민권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왕권을 사비네족에게 위임하면서까지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왜 위대했느냐? 로마 군인들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 갈리아족들입니다. 이방족들이죠. 야만족들이죠. 그들이 수많은 종류의 민족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보다 나은 방법을 발견하면 즉각 자기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방법을 도입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 생각들에 대해서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상대방의 장점이 있으면 즉각 받아요. 기업도 보면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있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끊어버려. 이건 굉장히 여러분과 같은 분의 속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탑 레벨에 계신 분들이 남의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사람들도 배타적이 돼요. 서로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게, 누구와도 대화를 해도 배울 게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높은 가치를 우리가 긍정하지 않는지는 거죠. 로무루스는요, 권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기가 독점하고 있던 군사력을 나누어 버렸어요. 3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세 구역을 통치하는 대장들을 만들게 되죠. 자, 여기서 센트리온, 텐트리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그게 대장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작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탁월한 점은 원로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정에서 왜 원로를 만듭니까? 여러분, 왕정인데, 일대 왕인데 왕이 무슨 원로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로무누스는 원로원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는 통치의 권력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무누스는 원로원과 같은 자문회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강화시켰다. 많은 전쟁도 기꺼이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 중에서 어떤 것도 사유화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니아스가 처음에 창립하고 그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로물루스가 개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일정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신화적 이야기로 로마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왔을까요? 로마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그 개방적인 체제가 붕괴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쇠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혼혈 정책과 더불어서 정복 정책, 개방적인 정복 정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이것이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첫 번째 정신, 그 다음에 창립자, 그 다음에 로마의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흑인이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누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을 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야말로 로마를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굴의 용기와 철저한 군기를 수립했던 인물이죠. 아무리 조직이 정신이 투철하다 하더라도요. 철저한 훈련과 확실한 군기가 설립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적수는 누구였죠?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카르타고, 한니발,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었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저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이 카르타고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2차 때, 1차는 여기까지 왔었죠. 그죠? 2차 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기가 바르셀로나예요. 그죠? 이 바르셀로나 지나서 이 프랑스 남부를 지나 앙상프로방스를 지나서 여기 어디입니까? 저 리옹 쪽입니다. 리옹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야, 여기를 코끼리 부대를 끌고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포강을 지나서 이탈리아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죠. 왜? 처음으로 보는 코끼리 부대가 앞세워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포강을 지나는 한니발의 부대죠. 그때 24살의 약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원로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1차 포에니 전쟁 때 죽었다는 거죠. 전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순서다가
내 순서 차례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24살 때 총사령관이 되죠. 그래서 이 스키피오 장군이 군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이 스키피오가 정말 스스로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키피오는 늘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고 3명의 부하들이 방패를 들고 자신을 방어토록 했다. 그는 진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 전황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병사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전쟁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드러내면서 늘 리더십의 모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202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202년, 기원전 202년. 이때가 바로 로마가 일개 작은 부속 국가에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느 전투죠? 자마 전투입니다. 자마 전투에서 유명한 그 코끼리 부대가 한니발이 지휘하는 그 코끼리 부대가 돌격 앞으로 할 때 바로 이곳에서 그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 코끼리 부대가 군대 숫자도 5만 명이 아니라 4만 명이었어요. 돌격에 들어왔을 때 그 보병들의 위치를 바꿔버리죠. 갈라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코끼리 부대가 앞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찔러서 그 한니발 부대를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를 폐허로 만들어버리면서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Sea People 이야기를 했죠. 그죠? Sea People, 바다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페니키아를 카르타고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페니키아족들을 로마가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패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스키피오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니발의 침략에 맞서는 불굴의 용기와 철저한 군사훈련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기를 확립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3명이었습니다. 공화정 시대까지, 왕정부터 공화정 시대에 탁월했던 인재들 3명이었죠. 정신을 만든 사람, 설립자, 그 다음에 장군이었습니다. 이 3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정신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왜 쇠퇴했느냐? 로마는요, 사실 제가 앞부분 율리우스 가문들을 제가 뺐습니다만은 시간상 그 뒤쪽에 있었던 이 5명이 로마의 오현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리우스입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헬레니즘에 대한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 수염을 기르고 있죠. 제가 참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역사가들이 특별히 이 에드워드 기본이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안토니우스 피우스 시대는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국민들이 굶어 죽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쓸 필요가 없었다.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의 로마 제국, 이 에드워드 기본이 그렇게 평가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이 시기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웠던 시기, 그 강대했던 로마가 왜 쇠퇴하게 됐느냐?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410년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만족들이 로마를 함락시키는 거죠. 고트족들입니다. 여러분 고딕이라는 양식 아시죠? 고딕. 그거는 고트족들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야만적인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 그 고딕 양식이 야만적입니다. 그 고딕 양식을 어머니 되는 그 야만족들이 로마를 침공해서 허물어뜨립니다. 그때 성 히에로노무스 400년경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 하나로 전 세계가 사라져버렸다. 로마 제국의 붕괴를 통해서 세계가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키테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허약한 세계의 틀이 무너졌고 시골이고 도시고 옛 모습은 간됐고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 31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확 팽창했어요.
근데 100년 만에 로마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시민들이 누구를 블레임할까요? 기독교인들을 막 공격했어요. 우리가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는, 제우스를 숭배할 때는, 그러니까 유피테를 숭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야훼 신을, 여호와 신을 섬기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때 기독교인 대표가 누구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저 카르타고에 주교로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막 블레임하고 막 욕하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망한 것은 인간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하다라고 하죠. 그 책이 뭘까요? 신국이라는 책입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시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망하지 않았다. 로마는 망했지만 진정한 로마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76년에 이제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함락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분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 왕의 이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입니다. 작은 아우구스투스 로물루스라는 뜻입니다. 창립자가 로물루스였죠. 마지막도 로물루스였다는 것이죠. 이 로물루스에서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왜 쇠퇴했느냐.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 쇠퇴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로마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원래 창립자였고 정신을 제공해 주었고 스키피오 장군의 그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로마 제국은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군기에 의해서 잘 훈련된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로마에서도 우리는 그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주 거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이사르 장군의 식군단이 살아있었다면, 남아있었다면 아마 로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식군단은요. 로마의 군단이 여러 개 있었죠. 그죠? 뭐, 많을 때는 60개까지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 군단이 커지니까 그 오현제 시대에 이 군단을 20몇 개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자꾸 일어날까봐 60몇 개에서 자꾸 줄여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10군단이었습니다. 10군단. 율리우스 시저의 친위 군단이었죠. 자신의 경호부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10군단은 천하무적이었죠. 그야말로 나쁘게 말하면 살인병기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군대였죠. 어떻게 군대가 그 10군단이 양성되었느냐. 이 10군단은 스페인에서 모병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특별히 북쪽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북쪽 스페인 사람들을 지금도 보면은요, 굉장히 그 라바레 쪽, 그쪽의 사람들인데요, 과묵하고 고통을 잘 견디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자신의 경호부대를 그 10군단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10군단은 기원전 61년에 스페인에서 장군한 최정예 친위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카이사르가 백인대, 그러니까 100명 당당 대장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 백인 대장, 센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센투리온의 이름들을 모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마르쿠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돌진을 스탑, 공격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군단의 군인들은요, 매일 25kg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5시간 내에 무조건 36km를 주파하는 겁니다. 매일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이동합니다. 10군단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전쟁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신이 묵었던 수경지를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군장을 꾸려서 20km인데요. 그때부터 5시간 동안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달려서 36km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후 2시쯤 되면은 수경지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참호를 파고 수경지를 나무로 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녁쯤 되면은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왜? 그 수경지를 적들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불태웁니다. 다시 군장을 꾸리고 달리는 겁니다. 완전 군장 36km로 행군한 다음 주둔지에서 막사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는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었습니다. 무게를 50kg를 올리고요. 오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오락은 수영과 레슬링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레슬링과 수영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가장 그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그 군기의 확립 도구는 바로 이 시빈 처형법이었죠. 작전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장군이 사병들을 일일로 쭉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번호를 매깁니다. 그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죠. 1 하면은 그 다음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2, 3, 4, 5, 6, 7, 8, 9, 10 하면 10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0번째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누가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오히려 나을 건데 자기 때문에 자기 동료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처형법을, 군기법을 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르의 군대가 위용을 떨친 데가 바로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항전을 하다가 3년 동안 그 사해 옆에 있는 높은 산 위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진지를 짓고요. 결사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저히 이 군대를 이 높은 산지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군단이 팔레스타인 군단이 10군단을 호출합니다. 10군단이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그 10군단의 점령 작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원래는 깝깝한 절벽이었어요. 여기다가 산을 만들어 가지고 허무른 다음에 여기다가 길을 넣었습니다. 길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망루를 세워 가지고요. 이제 말을 가지고 땡겨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밀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모두 자살하면서 끝이 나게 되죠.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성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망루를 세워서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0군단다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10군단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작전을 구사해서 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군단에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 특별히 로마인들이 그 정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로마인들이 그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쇠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쇠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도대체 어떤 덕목을 쌓아야 되느냐? 이 책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 카밀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밀루스가 이제 그 카푸아족들, 라티움을 정벌한 카푸아족들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카푸아족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외적이었는데, 로마인의 적이었는데 워낙 그 신체 조건이 좋고요. 그다음에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키가 컸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굉장히 왜소하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카미누스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는 희망과 공포 사회를 방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파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 백성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란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인 이 장군이 로마의 백성들과 나머지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형벌을 가하거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철저한 군기가 형성되었을 때는 로마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졌을 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까 했던 삼리움, 이 또 유명한 장군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이요, 나는 입으로서가 아니라 이 팔로 제군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겠다. 나는 명령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장군인데 나한테 명령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나한테 모범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 10군단을 이끌어가는 장군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줄 테니까 명령만 할 뿐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런데 그 정신이 사라졌을 때는 이제 로마가 함락되게 됩니다. 자, 이게 로마가 함락될 때의 모습을 영화로 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츄리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기원 후 이제 470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베르스의 생애란 책입니다. 로마 제국이 존립해 있을 때는 많은 도시의 병사들이 급여를 받으며 도나우강을 국경을 경비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자 군대도 해산되었다. 수비대원 몇 명은 급여를 받으러 이탈리아로 떠나갔으나 도중에 만족들의 습격을 받고 괴멸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방어선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식군단이 있을 때, 그리고 발레리우스나 삼리온 전쟁을 지원하던 발레리우스 장군 같은 사람이 식군단을 이끌어갈 때는, 카이사르를 이끌어갈 때는 천하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군단이 와해되고 로마의 군기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탈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로마인 군인들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동할 때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제국은 쇠망하기 시작했다. 얘들 기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느냐? 이제 더 이상 뛰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뛰기를 멈추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은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두 번째, 이 로마의 현자들이 강조했던 경계선의 위치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게 또 붕괴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동안 내 연극이 어땠나 이런 그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 후대의 황제들에게 남긴 그 유명한 마지막 유언은요. 라인강과 도나우강, 유프라테스강과 북아프리카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이상 가지 마라.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물론 거기는 갈 필요가 없죠.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인강과 도나우강이라는 거죠. 이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그게 우리 제국의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사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예측한 게 정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북방 라인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4,000km입니다. 4,000km. 우리 서울 가는데 400km죠. 그죠? 10배입니다. 10배. 그 10배의 국경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경선을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군단들이 지키게 되죠. 그러면은 군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단들은 물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식량과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얼마의 물자가 필요했느냐? 매월 225톤의 물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그걸 먹어 제끼는데 그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까? 그 물자를 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거 경영에서는 SCM이라고 그러죠.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 차가 그 전공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 Supply Chain Management죠. 어떻게 Supply Chain Management 하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다는 거죠. 왜? 222톤의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는 강이 최고라는 겁니다. 강. 그죠? 배를 실어가지고 나르는 게 제일 육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요. 북쪽, 이탈리아 말고 북쪽 가면, 그리스 말고 검은 숲이라는 데가 있죠. 밀림이 빽빽하게, 밀림이 아니죠. 나무가 빽빽.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게르만족들이 나와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지 마라. 제가요, 이 라인강 여기서부터 쭉 가서 흑해까지 다녀왔습니다. 흑해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민 4,000km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4,000km지 한 6,000km 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뉴브 강도. 여기 다뉴브 벤트라고요. 좀 더 가면은요. 다뉴브 강이 이렇게 샥 휘어지는 데가 있어요. 야, 거기서 로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앉아서 딱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곳곳에 막루들이 서 있어요. 막루들이 경기하는 막루들이 서 있죠. 자, 여기는 게르만족들이 있고 여기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탁월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안토니우스 피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다뉴브강 살스베르그에서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서 있을까요? 자세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 제국이 왜 쇠퇴했느냐? 스틸리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틸리코. 만약에 스틸리코 장군이 있었더라 그러면 로마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스틸리코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반달족 출신입니다. 반달. 우리 영어에서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죠. 그죠? 반달족은 서고트 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 북쪽에서 와가지고 저기 돌아가지고 스페인 지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하냐면은 저 이탈리아까지 점령하게 돼요. 반달리즘이 일어납니다. 반달리즘. 예, 그러니까 막 낙서하고 부시고 뭐 이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반달족 출신인데 전쟁을 진짜 잘했어요. 전투를 참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로마군 총사령관이 되고 나중에 로마 황제의 장인이 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총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틸리코. 이 보십시오. 책 제목이 The Vandal Who Saved Rome. 로마를 구했던 반달족이다. 이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죠? 로마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왜? 황제의 장인이고 또 자꾸 권력을 키워가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야만족이 어떻게 우리 로마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자객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로마가 함락되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아마 410년에 로마 함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로마 사람들의 제일 걱정 근심은요. 고트족들, 외부에서는 이 고트족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순수 혈통주의였다는 겁니다. 자, 로마사 연구의 세계적인 거장들은요. 이 두 분이었습니다. 몽테스키에와하고 에드워드 기본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논리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론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유럽의 전신입니다. 그죠? 근데 유럽이 위대한 정신인데 둘 다 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위대한 유럽의 정신인데 유럽이 다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적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결국 로마는 내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모욕당해서 모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등 뭐 황제가 타락했다는 등 모욕을 많이 해서 죽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죠. 우리나라처럼 찜질방을 많이 가는 사람들도 어디 있어요. 예? 그죠?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타락해서 망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능했다. 무능하지 않은 황제가 어디 있어요. 다 무능해요. 근데 그것은 다 그게 그 내부적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로마사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들 에드리안 골드워트하고 피터 히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로마 자료를 보지 않고 이제는 비로마 자료를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드워드 기본하고 몽테스키는 어느 자료를 봤을까요? 로마 자료를 봤겠죠. 로마 자료를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역사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야만족들은 완전히 야만족들이고 로마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입장에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자들은요. How Rome Fell, 뭐 Empire and Barbarian, 바바리안의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르만족들의 자료들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 발굴이 되고 문헌이 발굴되면서 이제 서서히 균형 잡힌 시각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한 개념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붕괴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의 이론은요. 로마 제국은 로만 late antiquity라는 개념입니다. 고대 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후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로마에 있던 야만족들은 야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로마 제국의 경계선에 있던 모젤라 강입니다. 이게 라인 강의 지류인데요. 여기가 포도주가 있는 로마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여기는 야만족들이 살던 바바리안들이 살던 게르만족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그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무덤이 나오고 무덤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나라 고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필라라는 사람이 라틴어 문헌을 가지고 고트어로 성경까지 번역하고 있었고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명이 꼽히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자료를 참고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는 야만이고 여기는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여기도 이쪽 못지않은 굉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트족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았죠. 왜? 못 넘어오게 합니다. 사실 고트족들이 여기서 이걸 넘어온 것도 자기가 원해서 넘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저 위에서부터 훈족들이 밀고 왔습니다. 훈족들이 밀고 오니까 저 중앙아시아에서 종족들이 밀고 오니까 결국 이 게르만족들도 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 넘어와도 좋다. 그런데 무기를 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게르만족들에게 넘어오는 조건으로, 강을 건너는 조건으로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에게 도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존심의 상징이거든요, 도끼가. 그런데 그걸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넘어온 다음에 그 빼앗은 무기를 다시 팔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됐죠. 더 치명적인 분노는 어디서 났냐면은 아들과 딸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을 일으키면 위험하니까 아들과 딸을 다른 속주로 보내는 조건으로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리스로 보냈는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얘들이 탈출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노예로 팔리고 성노예로 팔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게르만족들이 눈이 헷갈락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록들이 이제 살펴지면서 이제 밝혀지면서 야, 이게 단순하게 문명, 비문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인들이 넘어가면서 살려달라고, 게르만족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로마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로무루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개방성이었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작전을 인정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로마가 강대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훈족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인. 자, 그렇다면은, 훈족이 아니죠. 저 게르만족들입니다. 자, 이 게르만족들이 진짜 야만인이었느냐? 최근에 410년의 로마 대함락 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게 그 상상도입니다. 보십시오. 막 괴물들이죠. 야, 게르만족들, 이 사실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안 다니겠죠. 그죠? 이게 무슨 아시아이겠죠. 근데 들어와가지고 막 불태운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410년에 알라리크의 문명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틸리코하고 협상을 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스틸리코가 암살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불태우고 뭐 수녀들을 겁탈하고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수녀들을 보호했고 기독교들을 정중히 대우했습니다. 놀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고트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어긋나더라는 겁니다. 파괴시킨 것은 원로원 건물뿐이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원로원 건물만 상징적으로 파괴시키고 사실 왕도 여기 없었습니다. 로마 왕도 여기 없어. 로마 황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스처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야만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왔지만 그들도 로마 문명을 향유할 수 있고 무엇인가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게르만족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요.
계속해서 적대감을 키우면서 야만족들의 인재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스틸리코였다는 것이죠. 이 스틸리코 장군의 탁월했던 이 지도력을 이 사람이 그걸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황제의 장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정치적 업무에 휘말려가지고 암살당하게 됩니다. 408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함락되기 2년 전에 이 스틸리코가 암살당하자 이 알라리크가 열이 받아가지고 분명히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평화를 영착하려고 왔는데 내 정착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려고 왔는데 서로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게르만족들이 이제 로마를 치면서 함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일까요?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우리 조직과 우리 집단과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것이죠. 자,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쇠퇴했죠.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가 왜 붕괴했느냐? 아이네아스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이 분명했다는 거죠. 아이네아스는 자신이 정착할 라티움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안토니우스 피우스도 사울스베르크에서 우리 제국의 경계선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만큼, 그래서 동상을 세울 만큼 로마 제국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물루스와 스틸리코 장군입니다. 로물루스는 어떤 정책을 줬죠? 개방적인 정책을 줬죠. 적국의 작전일조차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 개방성이 있었다는 거죠. 스틸리코 장군은 반달족이었는데 그 반달족을 대우하지 않고 내쳤을 때 로마 제국은 함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수용성이 한 조직의 건강한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키피오와 카이사르 장군입니다.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철저한 군기를 통해서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어떻습니까? 카이사르는 식군단을 잘 키웠는데 그 식군단이 와해되자 결국에는 그 게르만족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력 부대가 상실됨으로써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용기와 군기가 결국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망했는가를 관찰해 볼 때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입니까? 첫째는 경계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에서 설 것이냐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방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개방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양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제 서양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이런 개방성의 한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군기와 용기를 갖추었던 스키피오와 카이사르 장군이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이 위대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잘 다독거리고 또 훈련시켜서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로마 제국처럼 망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모습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이네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에 남긴 교훈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기가 경계선인가 아닌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스틸리코와 로물루스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세상대로 세상을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탁월함을 추구해서 이 탁월함을 철저한 내 삶의 패턴과 생활 태도로 연결해서 이러한 나의 미래를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가신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로마사 강의를 통해서 12주간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눈 깜짝할 시간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첫날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주가 지나서 이제 오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거리를 하는 날인가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관계가 이어질지 프리실라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게이들의 뮤지컬을 보면서 그 황당한 게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박수를 쳐야 할지 그들의 뺨을 때려야 할지 그 대사가 나왔죠, 그죠? 그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야 할지 뺨을 쳐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데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